먼저 오늘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오하영 교수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드리면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시고 저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서혜정 대표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장애여성 네트워크 공동대표이신 김효진 대표님, 한국 적용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대표이신 전윤선 대표님, 그리고 안정혜 대표님은 지금 좀 길이 막히셔서 좀 10분 정도 늦게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발제는 20분 정도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은 10분 정도씩 발표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를 오하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를 맡은 저는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오하영입니다. 제가 이 장애여성 지원법 제정과 관련해서 이 정책 토론에 올해 지금 3년 연속으로 발제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갈 길이 참 멀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도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나름 이제 발제를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시면은요, 장애계의 인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항상 이제 운동이 진행을 하고 주도적으로 힘을 발휘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따라갔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어느 운동이나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장애계 같은 경우에는 장애 운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정부의 그런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1998년도부터 제1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2023년도부터 제6차, 지금 현재 제6차 장애인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굉장히 이제 20여 년에 걸쳐서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이 되어 왔죠. 그런데 이제 여전히 특정 영역에서는 소극적이고 굉장히 제한된 정책과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성별 격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서비스가 시행 차원에서 장애 정도와 소득만을 기준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젠더라든지 장애 유형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업 수혜 결과를 보면은 여성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여성 장애인 관련 정책은 임신 출산과 관련된 모성권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1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수립될 당시부터 가장 여성 장애인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임신 출산 어떻게 좀 해결해다오,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그게 연결이 되면서 거기 안에만 머물고 다른 영역으로, 권리 영역으로 확대 발전되지 못했던 그런 이제 탓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관련 법과 정책을 통해서 여성 장애인의 삶의 질이 아직까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이 성별 격차는 계속해서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여성 장애인의 그런 이제 교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장애와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교차성이 만들어내는 다중 차별 경험, 이것을 통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제 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성 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고 성인지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중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필요한데, 우리 이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이따가 이제 뒤에서도 보겠지만은 여성 장애인은 여성 정책에서 장애를 고려하지 않아서 배제되기 쉽고, 장애 정책에서는 젠더를 다루지 않아서 소외되기 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장애인 정책과 여성 정책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성 장애인의 위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여성 장애인의 현실을 대변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 장애인의 현실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이제 교차적인 위치에 있는데 정책도 마찬가지로 이 교차적인 위치에 있는 여성 장애인의 그런 특수한 경험을 되짚어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이제 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그 국내 여성장애인 관련 주요 법과 정책을 좀 살펴보고 이 쟁점들을 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그 통계적 지표를 통해서 현황을 좀 살펴보고 그 이번에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여성장애인들을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책 욕구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좀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쪽 가시면요, 여성장애인 관련 국내 법을 보시면은 유엔의 가장 대표적인 법이 있죠. 그 장애인 권리 조항이 있는데 권리 협약이 있고, 우리의 그 대표적인 법으로는 장애인 복지법, 고용촉진법,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그리고 그 뒷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여성 관련해서 양성평등 기본법, 여성폭력 방지법, 성폭력 처벌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 제33조에서도 여기에 보시면은 장애인 등 취약층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33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취약층 여성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모호하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 증진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은 이게 크게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내 장애 관련 대표 법률 중 여성 장애인 조항을 살펴보니까는 이 조항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이렇게 다 하나씩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이제 총괄적으로 아우른다라는 게 이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33조인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여성 장애인의 그 생활 전반에 관련된 권리 보장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리 보장을 위한 영역들이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여성 장애인이 그 그물망 사이로 빠져나가도 이거를 이제 인지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국내 정책을 살펴보면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이렇게 4개 정부 부처 대표적인 정책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과 그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은 이제 교육 지원 사업과 출산 비용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간지에 8-3에 보면은 여기 명시가 된 게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 및 차별 해소로 그 소과제가 3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출산 비용 지원 단가 인상을 검토를 하고 그러면서 그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정기 지원을 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고 인상을 어떻게 그 연도에 따라서 올리겠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상세하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모성보건사업과 연계를 해서 출산 여성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의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장애 여성의 인공 임신 중절 변리성 보장이라고 해서 그 재생산권 보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개정안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그 피해자 지원 시설을 신규 설치하겠다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원 시설에 대한 평가 도입, 컨설팅, 보수교육 지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 장애인 치료 동행 서비스 및 돌봄 비용을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과 목표로서 그것도 좀 제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좀 황당했던 게. 신규 시설을 설치하겠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연도별로 몇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성과 목표로 그 실적으로서 이야기되는 게 여기서 이게 좀 건수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제가 그 오타가 났습니다. 2024년도에 그 58,000건, 이 정책이 끝나는 계획이 끝나는 27년도에 64,000건 이렇게 건수로 성과 실적을 보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도 그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 기반과 관련해서 건강품 보장 강화 사업을 그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확대,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 개선 건강권 증진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강화 이렇게 두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사업을 보시면은 제7차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 계획,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촉진 계획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빈칸으로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 맞추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왜 남겨놨을까요, 제가? 네?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 그 고용평등 계획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여성을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성 장애인과 관련된 조항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 촉진 직업 재활 계획을 보면은요, 이거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성 장애인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굉장히 미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여성 장애인이 얼마나 교차 지점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이제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먼저 통계를 좀 보시면요, 107쪽을 한번 보세요. 올해 여기 한여장 주요 그 사업이 노동권 강화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노동권을 이번에 실태 조사를 하면서 조금 제가 꼼꼼하게 해봤는데요. 그 14번 질문에 그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관련 정책이 여성 장애인 취업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라는 답은 17%, 약간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24%, 전체에서 도움이 된다 하는 답이 한 40%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요, 여성 고용 관련 정책이 여성 장애인 취업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게 14%, 약간 도움이 된다는 게 21%, 어쨌든 도움이 된다라는 답은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은 여성 고용에서도 제대로 혜택을 받는 것 같지 못하다고 이제 느끼고 있고,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게 반이 안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이제 놀라운 숫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면서 조금 그래도 이제 희망을 가졌던 건 이제 교육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올해 그 여성 장애인 장애학습자의 그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과정 개발 보급 사업을 하는데, 2024년 11월까지 그 여성 장애인 사회 참여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기초 연구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별로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그 과정 개발과 보급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조금 목소리를 내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쪽 가시면요, 이렇게 우리가 여성 장애인 정책을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 쟁점을 제가 이제 한 5가지로 좀 이제 좁혀봤어요. 첫 번째는 여성 장애인의 다양하고 복합적 요구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재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확대되었지만은 특정 생애 주기에 편중된 그런 정책을 중심으로 시행되다 보니까는 여성 장애인의 그런 생애 주기에 따른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 인구가 고령화가 이제 급속히 진행이 될 것인데, 이런 생애 주기와 장애 유형이 고려된 그러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 쟁점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장애인 정책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성중립적 정책이다. 그러니까 전체 장애인이 그야말로 여성 장애인이 한 41%인데 그건 안 보고 전체 장애인이 거의 다 이제 그 남성 장애인인 것처럼 그 정책이 꾸려져 있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여성 장애인의 그런 욕구라든지 그런 이제 성차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두 번째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성인지 관점을 부재한 이런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요, 성별 분리 통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성 장애인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성 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에서, 고용에서, 여성폭력 피해 현황에서 각 권리 영역별로 여성 장애인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성별 분리 통계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태와 현황을 근거로 성인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부재하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잠깐 그 장애인 고용 정책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6차 그 장애인 고용 촉진 직업 재활 기본 계획에 따르면은 그 표준 사업장이 그
그 장애인 안에서도 그 중증 여성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지만은 일반형 표준 사업장이 사실은 굉장히 영세하고 팔로 확보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지적이 되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 기본계획 그 정책과제의 그 3-2에서는 그 대상별 특화 서비스 제공을 이미 제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장애 학생, 발달장애인 지원, 정신장애인 지원, 고령장애인, 중증장애인 지원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성장애인 지원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인지 관점이 완전히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정책을 쭉 봤지만은 주관부처, 담당 소관부처가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는 책임 소재라든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법과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편차의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현재 그 장애인 맞춤형 일상생활 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의 예산이나 재정 자립도나 그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성인지 관점 이런 것들이 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경북에서 대구에서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가 뉴스를 발견을 했어요. 경상북도에서는 그 도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22쪽 보시면은 시범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양육 서포터즈 운영 사업을 2024년도에 시행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러한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는 이런 사업이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가 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조례도 그 지역 단위로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정말 중앙의 지원 체계가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책과 관련된 쟁점 다섯 번째는 중복이나 유사라는 이름 아래 사업을 통폐합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사업을 예산 중복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이제 통폐합되다 보니까는 사업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의 질과 만족도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지속성에도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굉장히 다행한 것은 앞에서 예를 이제 보여드렸지만 제5차 평생교육 기능 계획에서는 그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확대, 또 평생학습 추진 기반 강화 사업 추진을 명시를 하였고 그 첫 번째 단계로 여성장애인의 평생학습 실태 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은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그런 차별의 속성과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문제를 최대한 세밀히 접근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조적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23쪽은 여성장애인의 현황 통계인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올려놨고요. 최근 자료들을 좀 많이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상생활과 돌봄에 대한 것만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28쪽 보시면은 이번에 2023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은 50세 미만의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가사도우미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가장 많이 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2017년, 20년, 그 다음에 23년 그러니까 시간을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면 할수록 가사도우미와 활동지원사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장애 여성의 생애주기가 변화되면서 그 원하는 서비스의 요구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연령별로도 굉장히 차이가 나타나는데 30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훨씬 더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에 대한 그런 요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애주기별 여성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한여장에서 여성장애인 정책 요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장애인 149명과 비장애인 69명, 총 2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권리영역별 주요 정책 욕구를 간단하게 좀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요. 평등에 대한 욕구가 강한데 어떤 평등이냐?
기회의 평등을 요구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교육권 보장에서도 여성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 기회의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답이 많았고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여성 장애인의 욕구와 장애 유형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그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동권은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취업과 관련된 지원에서 일자리 마련, 이것도 이제 기회의 평등이죠. 일자리, 여성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이거 이제 또 남성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이 원하는 그 일자리 종류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일자리에 대한 그 마련이 가장 큰 응답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직업 유지를 위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 편의시설과 같은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차별 개선 방안으로서도 고용 기회의 확대에 대한 응답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경단 여성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에서도 직업 재교육 기술 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노동권에 대한 요구에서는 그 기회의 평등을 굉장히 크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성권도 그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장 크게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녀 양육에서의 겪는 어려움으로서는 부모 장애로 인해서 자녀의 시기별 양육과 발달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라는 점을 가장 많이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권 관련해서는 그 건강검진 수범의 어려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거주 지역별 장애 친화 전문 병원이 부재하다라는 그런 응답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전권 관련해서는 그 안전권 확보를 위한 지원으로서 여성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전문 보호 시설 확충이 가장 큰 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그 32쪽 보시면요, 가족 지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으로서 가장 그 많이 응답을 한 것이 정서적 안전망과 경제적 안전망의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회 안에서 정서적 안전망과 경제적 네트워크를 이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라는 그 응답에 찬성이 90% 이상이 나왔는데요. 단독 법률명으로서는 특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38%가 여성장애인 특별지원법을 가장 많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 결론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법에서도 그랬고 정책에서도 그랬고 그 통계 자료와 정책 욕구 조사 이렇게 실태를 보면은 여성 장애인이 처한 굉장히 독특한 그런 경험 또는 현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인지 관점이 수반되지 않은 장애 정책, 또 다른 여러 가지 법들의 여성 장애인 조항이 여기저기 이제 형식적으로 막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 장애인 정책의 통합성과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다른 법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하나의 조항으로서 끼워넣기 식으로 이제 여성 장애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 있더라도 이게 정말 성중립적인 조항일 경우에는 장애 여성은 얼마든지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단독 법률이 왜 필요하냐, 왜 당연하냐라는 그런 질문은 여성장애인이 그런 다중차별과 교차성이라는 그런 특수한 위치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 여성장애인 관련 단독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거의 10여 년에 걸쳐서 여성장애인 그 운동이 진행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항상 그게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계속 계류 중이었는데, 특히 이제 21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장애인 지원 법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장애인 기본 법안도 있었고 장애인 권리 보장 법안이 발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특별히 더 이제 여성장애인 지원 법안이 왜 필요한가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그 단독 법률 제정에 대한 반론이 상당히 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이번 회기에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대응책을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반대 의견으로서는 예산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장애 유형별로 그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는 것, 또는 여성 장애인 지원하는 법률 그 자체가 성차별이다, 역차별이다라는 이제 입장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발달장애인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됐었죠. 그러면서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종합정책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장애인 관련된 법률 안에서 여성 장애인 관련 조항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또 지난 회기에 발의되었던 장애인 기본 법안이나 장애인 권리 보장 법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 장애인과 관련된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었지만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그 여성 장애인의 그런 특수한 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여성장애인을 지원하는 법률이 성차별, 역차별이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젠더 갈라치기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제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싶었던 게, 그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별지원법을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비장애인들이 역차별이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그런 어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그 평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그 34쪽 보시면은 그 교차차별과 다중차별을 경험하는 여성장애인에게 기회의 평등을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단독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거듭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의 특수성 또 복잡성을 고려한다면은 우리가 앞에서 그 평생교육지원법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원 방안이 굉장히 중복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정책을 촘촘히 설계를 해야지만 그런 동시성과 중복성이 고려가 돼야지만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의 그런 차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여성장애인 지원 단독 법률이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결론을 대신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 과제를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가시화해야 된다. 그 여성장애인 각각이 경험하는 개인적인 문제를 최대한 세밀히 접근을 해서 이를 기반으로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각 권리 영역별 실태 조사를 굉장히 섬세하고 촘촘하게 해서 현실을 드러내고, 이를 기반으로 성별 분리 통계를 구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과, 또 이제 사회 차원에서의 장애인식 교육 확산과 또 이제 젠더 교육을 이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 너무나 잘 하시기 때문에 이 두 번째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성장애인 운동의 활성화, 적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 굉장히 중요하고요. 연대, 그다음에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들과의 그런 이제 협약도 필요하고, 여성 운동 단체와의 조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성 장애인 단체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여러 단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조직들과의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끌어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이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복 차별을 넘어서 교착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들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 우리 사회 구조 안에서 굉장히 여성 장애인들이 비가시적인 존재로 남아있고 무성적인 그런 존재로 사회 구조적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법안이 이렇게 제정되어야 되는데, 현실을 가시화하자, 또 그 다음에 운동을 활성화하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희들은 여성계하고도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 기자회견, 장애여성 지원법 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 때도 장애계에서 모두 오셔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욱 활성화해서 꼭 이 법률이 이번 발의를 통해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교수님 발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안영애 대표님이 이제 도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시고요. 한국청각장애 여성의 대표이신 안영애 대표님 소개합니다. 네. 수업 통역사가 오셨나요? 네, 수업 통역으로는 우리 김미원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제를 듣고 이번에는 이제 토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 토론은 우리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시고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공동대표이신 서혜정 대표님이 장애여성 지원법 제정의 의의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서혜정이라고 합니다. 장애여성 지원법 관련해서는 토론회를 그냥 계속해서 하고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중복되는 의견이고 아마 여기 참석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들으면 저거 저번에도 들었는데 아마 중복되는 의견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중복되는 의견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필요한 거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안 듣기 때문에 들을 때까지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자료에 있는 기본 현황은 여러분들이 아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찾아보면 아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저는 왜 장애여성 지원법이 필요하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이거는 우리가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권리로서 우리가 지원법이지만 이거는 기본법으로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그냥 자료에 있는 그 중심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가부장적 제도 관습이 일상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은 여성으로서 성차별을 받고 장애인 편견을 동시에 경험해왔다. 여성과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은 교육, 취업, 결혼, 재생산권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여성 장애인은 보편적 권리를 누리는 인간으로보다는 보호받아야 하는 약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는 것. 이러한 배경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이라든지 여성 장애인의 교육권에서 교육 현실이 굉장히 낮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고 특히 무학이라든지 학력에서 정말로 낮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무학보다는 요새는 거의 다 대학 졸업이라든지 그죠 고등교육을 다 받고 있는데 여성 장애인의 고등교육 현실이 얼마나 되느냐 이 교육이 낮다는 거는 교육 대졸이라는 대졸 이상이 아니면 정말 취업 전선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거에다가 저는 한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교육의 부재는 사실 사회와의 부재로 이어지며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으며 교육 수준의 편차는 직업 선택의 기회를 축소해 저임금을 진낮은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빈곤으로 빠지게 되는 구조적 악순환에 내놓이게 된다. 무학일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학력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은 사람만 선택하는 이 사회에서 더 그냥 우리 여성장애인은 경제적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 없다는 거. 통계청 이로 인해 가지고 보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경제활동 참가율도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고용률 역시 절반이고 이는 교육권에서의 소외는 기본적인 연쇄적으로 기본적인 권리의 박탈에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폭력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심하고 폭력 피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장애를 차이와 편견으로 고착해가지고 여성장애인의 안전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23년하고 2024년에서 성폭력 피해가 2023년에는 작년보다 조금 2022년보다 조금 줄었더라고요. 자료는 보면 지금 2022년 통계를 중심으로 했는데 한 번 더 찾아보니까 2023년 통계가 한 성폭력이 조금 줄었는데 퍼센테이지는 한 1% 정도 높아졌다는 걸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가 전체 일반 상담소 174개 중에서 장애인 상담소는 28개 뿐이 안 됩니다. 전체 상담소의 15%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 전국에 8개 뿐이 없습니다. 여성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여전히 없습니다. 부족하다는 말도 그냥 저는 아깝다고 생각해서 여전히 없다고 저는 그냥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장애인 접근성과 편의성을 구비한 장애인 친화산부인과 전국 장애인 친화병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전국에 18개 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건강권이나 이런 게 그냥 모든 게 비장애인에 비해서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여성 장애인의 권리 확보는 장애인 문제를 넘어
여성 장애인이란 복합적이고 교차성의 차별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성별과 장애 양쪽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정신에 기반하여 여성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의 제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 장애인 기본법 추진 과정에서의 한계와 극복을 위한 여성 장애인 기본법, 이거는 좀 전에 발제에서 지금 오하영 교수님이 왜 우리가 지금까지 여성 장애인 지원법을 제정하지 못했는가, 제정 과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냥 오하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러면서도 특히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보면 그 여성 장애인 조항이 들어가는 건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시혜나 배려, 뭔가를 해주는 느낌이 아니고 복지 수준이 아닌, 어쨌든 간에 우리의 권리라는 거, 여성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 실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서 여성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통일적인 기본법, 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관성과 통합된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거는 좀 전에 오하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지역에서 이 법에 의거해가지고 지금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이나 아니면 폭력 지원 사업을 실행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 목표는 맞춤형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평등사회, 부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9개의 전략 목표를 수립해 놓고 있는데, 이 정책 수립함에 있어서 장애인은 사람이나 권리를 가진 것보다는 그냥 장애인이라는 하나의 범주를 그냥 생각을 하고, 여성, 남성 그거 없습니다. 그냥 장애인 하면 아마 여성 장애인도 거기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지적, 성인지적 관점 없이 모든 장애인은 같은 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정책도 아까 전에 발제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부처에 그냥 하나씩 툭툭툭툭 끼워놓고 선발적으로 지금 해서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이 여성 장애인 폭력 지원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 지금 뭐 거의 아마 기능을 아마 상실하고 있다고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폭력 지원은 폭력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 장애인 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각 프로그램 형식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보면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되는 건 역시도 그 예산에 따라 가지고 줄이느냐 마느냐 계속해서 저희들은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의 인권을 기반은 다음은 조례는 경남과 전남, 경기도에서만 제정되어 있지만 여성 장애인의 정책은 여전히 임신과 출산, 피해자 지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여성 장애인은 사회의 강령력에서 차별받고 있는데, 정책 수립은 여성 장애인이라는 생물학적 조건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서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방향을 정할 수 없으며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장애 여성 지원법이 꼭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 장애인 교육 사업으로 문해 교육을 비롯한 여성 장애인 평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나,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의 원래 목적과는 효과를 걱정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해마다 예산 삭감에 노심 조사하면서 조폐를 걱정하며 사람을 줄여야 하느냐, 프로그램을 줄여야 하느냐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사업은 여성장애인에게 재생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이지만 임신과 출산지원금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출산을 하고 싶어도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지방에 가서 출산을 해야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여성장애인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 지원하고 있는데, 보호와 관리보다 안전하게 지원하고 권리를 확보하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훈련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한 준비도 필요해야 합니다. 장애인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보호와 치유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여성과 장애를 따로 구분하고
대상화하는 정책 속에서 여성 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구축하려는 기본권은 항상 무시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요새 저도 지금 60이 넘어가지고 고령화로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령화 하루하루 여성 장애인을 지금 한 60% 이상이 고령화고 좀 전에 잠깐 봤는데 혼자 사는 여성 장애인들도 18%였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혼자 살고 있거든요. 혼자 고령화로서 혼자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고령 여성의 단독 거주와 고령 여성 장애인의 단독 거주 삶은 굉장히 또 다르니까 이런 촘촘한 지원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언제 하는지 어쨌든 간에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장애 여성 지원법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애 여성 지원법이 왜 필요하냐고 하면 저는 사실은 이거가 요새 이렇게 그냥 엄청나게 급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장애 여성 지원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진적이고 앞서 나가고 장애 여성이라는 하나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다른 뒤에 보면은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장애 여성 지원법의 의미는 여성 장애인의 특수성이 반영된 장애 여성 지원법을 통해서 여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 여성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권리이다. 장애 여성에 맞는 공통적인 요구가 포함된 통합된 권리로서의 장애 여성 지원법이 필요하다. 이거는 110만 여성 장애인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은 제기로 이거가 우리가 장애 여성 지원법이 필요하다는 이 의견을 제기하는 것에서 끝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장애 여성 지원법은 무조건 이거는 당위성으로 이거는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장애 여성 지원법이 제정된다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거고 이념적으로 그냥 장애 여성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소수나 약자 나아가 여성 전체를 위한 인권법으로서 이거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의 문제 해결은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취급됐고 또 자기 삶과 관련된 모든 선택이 가족의 몫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기존의 여성장애인 대상 사업을 내는 것은 우리나라 여성장애인 인권을 말한다면 늘 그 자리에 머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토론 자료들에 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출산 시대고 또 초고령화 시대로 이렇게 진입하고 있는데 여성 장애인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출산에 대한 많은 정책들을 만들면서도 여성 장애인의 출산에 대해서는 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보건복지부에서는 많이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거의 확대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고령화된 독거 여성 장애인에 대한 정책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 지부 대표님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말하는 그런 여성 장애인 관련한 정책은 거의 저희들에게는 필요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여성 장애계는 장애 여성 지원법이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권리로서 보장되기를 바란다는 서혜정 대표님의 토론이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세 번째 토론으로 장애여성 네트워크 공동대표이신 김효진 대표님으로부터 장애여성 지원법 제정이 여성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효진이고요. 먼저 토론하기에 앞서서 발제해 주신 고하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네, 꾸준히 저희 장애 여성들의 삶과 권리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대안을 저희와 어찌 보면은 경험을 같이 한 것처럼 저희가 원하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파악해서 대안을 도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장애여성 지원법이 마련이 되면 장애 여성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주제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먼저 그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발제해 주신 오해영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장애 여성이 다중차별을 겪고 있고 그 다중차별이라는 것은 단순히 복잡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교육, 노동, 뭐 재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발제와 좀 전에 서혜정 교수님 토론에서 이미 하셨던 것 같아서 예, 저는 이것이 결국은 장애차별 또 성차별 이 두 가지가 단순히 합쳐지는 이중차별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다중차별인데 복잡하고 심각한 것이다. 그리고 또 교차차별로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에 다중차별이라고 반영을 할 때만 해도 적절한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의 장애 여성들이 너무 심각하다, 너무 중첩되어 있다를 열심히 설득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다중차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교차차별에 대해서 원래는 흑인 여성이 겪는 차별로 설명을 해왔던 개념인데 보니까 장애 여성이 경험하는 것과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차차별을 알았더라면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에 교차차별로 반영을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차차별은 한마디로 우리가 교차로의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거리일 수도 있고 오거리일 수도 있고 육거리일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서 있는데 어느 차별이 나를 덮칠지 모르는 거죠. 성차별이 덮칠 수도 있고 장애차별이 덮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지역차별이 덮칠 수도 있고 저처럼 나이가 있는 사람은 노년차별이 또 겹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차별로 점철되어 있는 네. 제가 집에서 이제 가끔 밖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씩씩거리면서 이제 식구들하고 밥 먹을 때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아들이 그래요. 엄마 정도면 이제 좀 덤덤할 때도 되지 않았어? 네. 근데 제가 유난히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차별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무덤덤해지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극하고 그 차별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중차별과 교차차별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해내고 그것을 없애기 위한 법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잘 설득해내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하영 교수님 대안으로 가시화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제 이야기가 유난히 아주 아름답고 뭔가 내세울만 하고 엄청난 제가 무슨 업적을 이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겪는 차별과 매우 공통적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데 우리는 또 굉장한 그 차이와 다양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다양한 차이를 갖고 있는 장애 여성 중에 어찌 보면 또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장애인에 속하죠. 그런 면에서 제가 겪는 차별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말 다양한 차이를 갖고 있는 많은 우리 장애 여성들의 그 이야기가 가시화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중차별, 교차차별 얘기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점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장애여성 지원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기타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장애여성 지원법이 제정이 되면 우리는 이제까지 시혜와 보호의 그 대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 예를 들면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몸이 약하니까 장애 남성에 비해서 어려울 거다. 아니면 출산을 하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생물학적인 어떤 특성에 바탕을 두고 또 여성이라서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나온 정책들이 여태까지는 대부분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통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육차별이 고용차별로 이어지고 고용차별이 결국은 경제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를 빈곤하게 하고 대인관계가 없어지고 일을 할 수 없으면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시설에 살거나 그러면 대인관계가 없어져요. 그러면 우울하죠.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건강이 나빠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삶을 바꿔낼 수 있는 핵심 고리는 권리라는 거죠. 보호와 시혜로는 한계가 있다. 네, 일시적으로는 만약에 정말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일시적인 누군가의 도움이 물론 내 삶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기회의 평등을 길을 열 수도 없고 결과의 평등도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권리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권리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산 없는 권리는 없어요. 네, 그런 면에서 이 한국 사회는 아직도 돈 얘기하는 거 굉장히 꺼려하는, 돈 얘기하고 굉장히 속물적인 것 같은.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의 영향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고 우리의 권리도 예산이 투여되지 않는 어떤 정책은 다 가짜라는 거죠. 여태까지 할인제도, 감면제도만 했던 이유는 돈 안 쓰고 하려고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얼마나 바뀌었나요? 오히려 일시적으로는 할인제도,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 장애인들이 기생적인 집단, 나라 세금을 축내는 집단으로 더 저평가되고 사회적 지위가 낮게 만드는 원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았을 때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반드시 예산을 쓰는 정책이어야 한다가 이제 인권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접근할 때에 달라질 수 있는 어떤 점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장여성 지원법에 특별히 또 체계를 만들어 놨죠. 장애 여성 지원센터, 그 다음에 특히 성인권 교육진흥원 이런 것들을 마련하도록 사실은 재정이 어려운 이유도 그런 것들 때문일 거예요. 분명히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 예산은 어디서 만드느냐. 예, 그런데 이 유엔 장애 권리 협약 관련해서 우리가 국가가 보고서를 냈을 때 장애 여성의 성인권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조치를 취해라. 사후 조치. 아까 통계에서 성폭력 상당 기간도 적고 쉼터도 적고 그건 사후 대책이에요. 사후 대책도 부족한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성인권을 어떻게 존중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 교육과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국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서 어찌 보면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이것을 설득해낼 수 있는 주체는 우리밖에 없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장애여성 지원센터와 또 성인권 교육진흥원 이런 것들이 마련된다면 차곡차곡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기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도 교육지원센터 예전에 어울림센터였는데 그곳이 장애 여성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부족해요. 처음에 생겼던 것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고, 왜냐하면 예산이 20년 전에, 20년 좀 덜 됐겠구나. 10몇 년 전에 만들어졌던 예산이 그냥 거의 동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기가 좀처럼 어려운 거죠. 그런데 교육지원센터의 어떤 부족한 역할 이런 것들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장애 여성들의 거점이 될 거다. 우리가 거기를 통해서 역량 강화되고 그곳을 통해서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면에서 상상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감이 오는데 이제 우리의 현재 삶을 모르시는 분들은 돈으로만 계산하는 거죠. 돈이 한두 푼이 들지 않을 텐데. 네, 근데 돈을 써서 그것이 그 장애인 중에 40%가 넘는 장애 여성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설득해 낼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성주류화인데 이미 그 통계로 장애 여성들이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 배제되고 있는지 모든 정책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 그 다음에 여성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이 장애여성 지원법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종합 계획이 마련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소속의 장애여성 정책 조정위원회. 근데 위원회만 둬선 안 되고 상설 사무기구가 있어서 이것이 상설 가동돼야 뭔가 움직여지니까 회의만 한두 번 하면 그냥 회의 한 번 하고 끝내요. 그러면 별로 변화가 없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 뭐 했다 이렇게 생색만 내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앞으로 좀 달라지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그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가 다양성 존중인데 경증 지체 남성 중심의 장애인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 여성은 늘 빠져왔고 장애 여성 중에서도 이제 역시나 지체 위주예요. 네, 그러다 보니 경증 위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앞으로 발의하게 될 장애 여성 지원법에서는 중증을 고려하고 시청각 장애, 특히 정신적 장애 가장 차별을 많이 겪고 있는 이런 이제 유형이나 정도 말고도 장애 여성 결혼율이 매번 실태 조사에서 높게 나오는 게 저는 불가사의거든요. 제 주변에 보면 결혼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통계에서는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통계를 내길래 매번 그 보살연에다 얘기해요.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비혼들 엄청 많고 독거 아까 20몇 %라고 했는데 앞으로 분명히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희귀질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고요. 연령별 특성이 맨날 생애주기별 하지만 장애 여아, 장애 소녀, 장애 청소년을 위해서 뭘 한 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심지어 발달장애인 그 성교육 예산 전액 삭감됐잖아요. 그 바뀌지 않았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액 삭감됐고요. 아니 일찍부터 반복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도 시원찮은데 불필요하다면서 그 삭감시켜 버렸어요.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인, 고령장애 여성의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법률이 마련된다고 해서 저절로 되지 않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법률 제정하는 데까지도 힘들지만 제정되고 나면 그 법을 시행하도록 또 우리가 또 푸시를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정책 관련자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지역에서 열심히 푸시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강조되고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가족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 여성의 현실을 반영해서 가족 지원센터, 장애 여성 가족 지원센터 이게 이제 법률 안에 있어요. 왜 넣었느냐면 우리가 성역할이 바람직하지 않은데 여전히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 돌봄도 장애 여성의 몫이고요. 그 다음에 왜 대가 없는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장애 여성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왜 고령의 노부모는 장애 여성들이 다 모시고 있나요? 현실에서 무수히 많죠. 예, 그런 돌봄 노동을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돌봄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받기는커녕
누군가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이른이 가족지원센터가 아니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돌봄노동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돌봄노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돌볼 수 있고, 우리의 정서를 돌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해진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에게 돌봄노동을 제공하다가 생을 마치게 되는, 이런 삶이 저는 눈에 보여요. 그런 면에서 이 장애여성 지원법이 마련된다라면 이런 대책이 가능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경험을 가시화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안도 우리가 제시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맨날 센터밖에 만들 게 없어요. 그런데 센터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바꿔나가야 하기 때문에 센터는 그냥 하드웨어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센터를 100개, 200개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결국은 우리들의 자조적인 모임, 자조적인 단체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조항이 그 장애여성 지원법에 있고요. 22대 때 발의할 내용에도 분명히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꾸어 나가는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류윤숙이라고 인권운동 사랑방의 활동가였고, 지금도 아마 어떤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사람을 옮긴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인권은 단지 좋은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라고 해서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안 하면 잡아가야 해요. 그런데 인권은 잡혀가는 건 아니잖아요, 웬만해서.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상상력의 힘을 움직여서. 그런데 그 상상력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사람의 다채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타자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역량이라고 말했어요. 특히 그 타자가 어떤 타자냐면 평상시에 열등하고 무시해도 좋다, 덜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배워야 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부터 하자는 거죠. 우리 다 활동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장애 여성 안에 우리 활동가는 어찌 보면 다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힘들게 성공하셨지만, 그런데 우리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 여성들의 복잡한 삶, 그냥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봤던 그 시각이 전부가 아니었듯이,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장애 여성들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상상하자. 그래서 그 상상을 좋은 변화로 이끌어낼 때 원동력으로 사용하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제안입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면 집행부가 되게 반발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올린 그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 추계를 해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엄청 집행부가 반대하는 그런 것들을 만났었는데요. 오늘 우리 김효진 대표님 말씀 중에 그 시와 보호에서 법률로 예산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장애 유형을 고려하고 또 연령까지 고려하는 그런 우리 장애 여성 지원 법안 내용이 다시 떠오르면서 정말 이런 여성 장애인의 어떤 권리가 이 장애여성 지원법 제정을 통해서 보장된다면 우리 사회가, 우리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권리를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성숙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희망이 미치는 영향을 들으면서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음은 세 번째 토론으로
우리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님께서 장애 여성에게 필요한 문화의 한의권 지원 체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유선입니다. 저는 이제 무장애 관광과 관련돼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주 이제 장애 여성들하고 여행을 갔다 왔어요. 장애 여성들하고 단체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 여성분들이 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자기가 살면서 남편을 떠놓고 혹은 가족을 아이들을 떠놓고 여행 갔다 다녀온 거는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팠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자기가 장애 여성으로 살면서 장애 여성이 뭔지도 몰랐고 자기는 그냥 원래 장애가 있기 때문에 맞고 살아야 되는 건지 알았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가사 일만 해야 되는 건지 알았고 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잠자리를 요구해도 거절하지 못하고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도 그게 남편이 하도 잠자리를 요구하는 게 너무 힘들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예 이혼을 하기로 하고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이제 나이가 좀 젊은 여자를 소개시켜주면서 자기는 남편하고 잠자리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장애 여성의 삶은 여러모로 참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하는 데 있어서도 여행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 자기 살면서 있었던 얘기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자식들은 장애가 없는데 엄마는 장애가 있고 근데 자식들의 아이들까지 다 돌봐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장애가 있어서 너무 힘든데도 이 아이를 돌봐야 되는 이 상황 그 자녀들이 하는 얘기 엄마는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애들 좀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페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고 장애라고 이제 장애가 있는 걸 알고 결혼을 했는데도 남편하고 계속 장애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혼을 했대요. 이혼을 하고 아이는 이제 본인이 데리고 다시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그 남편도 장애인인데 제일 처음에 결혼했던 남편은 장애가 없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잘해줬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부터 이제 뭐 이 빙신이랑 같이 내가 살아주는데 막 이러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시시때때로 어쨌든 간에 하녀처럼 그렇게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도 폭력에 못 이겨서 이혼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자기 남성하고 결혼했는데 또 내가 이 빙신들끼리 사는데 네 애까지 봐줘야 되냐 남자가 이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전 처음 여행을 하면서 이제 속 깊은 얘기들을 했어요. 속 깊은 얘기들을 했는데 제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59쪽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여행 가서 함께 여행 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중에서 저희도 이제 여행을 가면 씻어야 되잖아요. 씻고 뭐 화장실 볼일 보고 하는데 이 물리적 접근성이 굉장히 나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59쪽에 보면은 위에 사진에 보면은 그러니까 객실내 화장실에 유리가 쳐져 있는 거예요. 유리가 있어갖고 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었고 여기 들어가다가 이 휠체어가 걸려면 유리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깨져갖고 손을 다쳤는데 유리에 맞아서 손을 다쳤는데 이 호텔 업자가 이거 네가 깨뜨렸으니 이거 네가 물어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물어내야 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사진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샤워할 때 앉아서 씻는 샤워 의자예요. 근데 이 의자가 선반처럼 달려 있는 거예요. 선반처럼 조그맣게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앉았다가 이게 벽에 선반처럼 달려 있으니까 여기 앉았다가 이 선반이 뚝 떨어지는. 네.
근데 더 문제는 옷을 벗었잖아요. 옷을 벗고 씻고 있으니까는 떨어져서 다쳤는데도 이게 금세 이렇게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고스란히 네, 나체의 몸을, 장애의 몸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갔다 온 분이 나는 다쳤어도 내 몸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다. 내 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장애로 인해서 이렇게 구겨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바로 이제 59쪽 옆에 큰 가로 밑에 가로 있는 세면대 사진은 이거는 그 자동물 센서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센서로 물이 나오니까는 손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게 잠깐 센서만 비켜놔도 이게 물이 안 나와서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은 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64쪽.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여행 갔을 때는 우리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쇼핑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짜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여성들이 예뻐지고 싶고 막 이렇게 뭐 성형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접근해서 성형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고, 근데 이거는 이제 아예 포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행 가면은 뭐 다들 뭐 멋진 경치도 보고 하지만 쇼핑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쇼핑도 하고 그대로 옷을 갈아입거나 하려고 그러는데 옷을 갈아입을 데가 없는 거예요. 피팅룸은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네,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55쪽에 보면은 우리 여성들끼리 왔으니까는 찜질방에 가서 계란도 좀 까먹고 샤워도 하고 목욕탕에 가서 이런 것도 좀 하자. 그런데 이것도 다 불가한 거예요. 이것도 다 불가해서 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 다음에 77쪽, 네, 77쪽에 보면은, 네, 77쪽 밑에 보면 장애 여성 이제 불치강경 소비자로 인식해야 되는데 이걸 인식을 하나라고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네, 인식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 마사지 숍을 갔어요. 마사지 숍을 가가지고 우리도 이제 마사지를 좀 받아보자라고 해가지고 계단이 있는 곳인데 경사로를 갖고 와가지고 경사로 마사지숍에 올라가서 마사지숍을 마사지를 받는데 문제는 이 마사지숍에 접근할 그러니까는 침대 같은 게 있어서 거기 누워서 이렇게 마사지를 받아야 되는데 침대로 내려가서 이렇게 몸을 돌리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또 하나는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이 장애인들이 온 거는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몸도 다 제각각이고 하니까는 어떻게 이 손님들을 대해야 될지 되게 난감해하는 거예요. 난감해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해더라도 자기가 혹시 만지다가 뭐가 잘못되면 자기 책임이니까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네, 이 마사지 숍에서도 제대로 마사지를 받지 못해 오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여행 갈 때 컨셉은 장애 여성과 엄마하고 같이 가는 요즘에는 딸하고 엄마하고 여행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랑 같이 갔었어요. 엄마는 장애가 없는 엄마, 이제 딸은 장애가 있는 딸 이렇게 해서 같이 갔는데 엄마만 마사지 받고 네, 저희들은 네, 이렇게 마사지 받는 거에 대해서 안마사 하시는 분들이 네, 다시 흔쾌히 응해주지 않으셔갖고 못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일 아트를 이제 받고 싶다고 해서 네일 아트를 받으려고 그 여행지에 아무리 찾아봐도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없고 또 하나는 네일 아트 할 때 손에만 네일 아트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발가락에도 네일 아트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가락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장애 여성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나 차라리 그냥 손님을 거부하고 싶다, 난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국은 못했어요. 네.
제주에서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제 뭐 화장품 쇼는 뭐 다들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큰 화장품 쇼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화장품 발라보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다 이 접근성 문제 아니면 인식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장애 여성들이 있었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참가하고 싶어도 참가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행할 때 반드시 이런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디를 외출한다든지 뭐 자고 온다든지 할 때 아이를 함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데 보시다시피 뭐 아이를 활동지원사가 24시간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있을 때 돌봐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아이를 좀 더 엄마가 외출했을 때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 네. 그리고 또 이제 취직을 하고 싶어도 아이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공교육에서 배제된 채 살아왔다. 그래서 질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리고 없다 보니까는 남자들한테 의지해서 살던가 아니면은 기초생활수급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은 아이들이 결혼해서 그 자녀들까지 다 돌봐줘야 되는 내가 돌봄을 받을 나이인데 아이들을 손주들을 돌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손주들을 돌봐야 되고 또는 나도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들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이런 경우들이 장애 여성의 문화와 관련돼서 봐서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딱히 성폭력 또 임신 출산 이것뿐만이 아니라 장애 여성 삶 전체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를 돌봐야 되고 손자를 돌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삶 전체에 다 녹아져 있는 교차차별이 만연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되게 공감대가 있는 그런 토론이셨습니다. 되게 장애인들, 특히 여성 장애인들은 여행하면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전윤선 대표님의 토론 내용을 보면 물리적인 접근성이라든지 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만 제공된다면 충분히 우리 모두도 문화의 향유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를 했는데 관광 숙박시설 같은 경우 저는 객실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장애인 콜택시 도입하듯이 그렇게 장애인 객실이 마련된 줄 알았는데 객실 수와 상관없이 3%를 장애인 객실로 이렇게 갖추도록 되어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국에서 그런 관광 숙박업에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되게 열린 관광지를 위해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전윤선 대표님이 컨설팅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또 전국에서 그런 열린 관광지로 우리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모두가 어디를 가든 이렇게 편안하게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고 특히 저 뷰티샵 가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나마 저는 조금 이렇게 지팡이라도 짚고 걷기 때문에 샵에 가서 마사지도 받고 네일 아트도 하지만 휠체어로만 이동을 해야 된다면 정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 장애인만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관광지에 갈 수 있도록 장애 여성 지원법 안에 그런 내용들을 넣었으니까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 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토론인데요. 우리 한국 청각장애 여성의 대표이신 안정혜 대표님께서 청각장애 여성에게 필요한 법적 지원 체계에 대해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도 될까요? 네. 북한 데가 되게 강하게 무거운 내용이라 가지고 네. 좀 여기 보면서 하겠습니다. 들리죠? 네. 저는 청각장애 여성들에게 필요한 법적인 지원 체계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특히 장애 여성들 보면은 집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좀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해도 또 다른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자격을 취득해도 취업이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저희 모든 장애 여성들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게 청각장애 배우자하고 결혼을 하는 이유는 소통이 똑같고 수화로 하는 거. 또 그다음에 또 청각장애 배우자하고 결혼하면은 같은 입장이고 소통도 잘 되고 또 감수성도 비슷하고 문제는 자녀예요. 자녀하고 소통할 때 아이가 엄마 아빠가 처음부터 수화만 하면은 아이가 들어오는 이렇게 정보가 수화 통한 게 시각 정보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늦게 배워요, 언어를. 그러면은 엄마로서 겪는 게 입장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게 정보가 없을 때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일반 같은 병원에 가도 갑자기 급한 상황이 나도 수화 통역이 없으면은 병원에서도 의료적인 소통 접근이 많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청각장애 여성이 출산도 갑자기 빨라지게 돼가지고 진통 때문에 결국에는 먼 길에 있는 그때는 도로도 안 좋고 전주는 지하철도 없고 해가지고 수화통수하는 1시간 더 넘는 그런 거리에 있어가지고 해산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경기도 성남의 경우에는 부부가 농가 있는데 맞벌이에요. 또 가족하고 같이 사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이웃집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에 듣기만 했지만은 뭐라고 말을 하는지 뭐라고 소리를 내는 건지 전혀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그냥 방치하다가 아이하고 산모하고 남편이 밖에 일하러 나간 사이에 같이 죽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통의 사각지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드리고 싶고 또 교육에 있어서도 가정학습 지도할 때도 문제가 있고 또 선생님한테 보통 개별 상담이나 또 자유 그런 수업, 관찰 수업 뭐 그런 거 있을 때 엄마가 학교에 오는 거, 아빠가 학교에 오는 거를 아이들이 꺼려해요.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둘 중에 한 분이 오시면은 아이가 생각이 좀 일찍 쳐든 애들은 벌써 엄마 아빠를 위해서 먼저 자기가 내용을 수화로 통역을 해주고 있는 상황. 또 교사하고 상담할 때에도 피담이 어렵습니다. 그런 여성분이 많은데 그 이유는 학교에서도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경우. 그러면 한국어가 이분들한테는 제2언어가 돼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또 외국어를 보는 것 같죠. 수화통역사는 없고 또 가정 상담도 어렵고 엄마가 딸한테 학교에서 교실 창문으로 야야야 나왔어. 선생님 만나는데 어디로 가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수어를 얘기하는데 친구들이 다 쳐다봐요. 그때 당사자의 아이는 창피해서 화가 나가지고 뭐야 빨리 가 오지마 가지마 뭐 이러시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화를 내고 또 친구 사이에는 그 다음부터는 놀림감이 되고 그러니까 아이가 받는 그런 상처도 많습니다. 이상형에도 그렇지만 친족 대우가 모임, 특히 명절에는 농아인들이 전주 가고 광주 가고 부산 가고 제주 가고 그래도 농아인끼리 모이는 그런 장소를 따로 연락을 해서 같이 명절 때 친척 같이 가도 농아인끼리 모이려고 따로 밖에서 나와요. 그 이유는 소통이 안 돼서 가족들과 지내는 것도 명절 자리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또 청각장애 여성들이 보면은 사회와도 연결도 어렵고 마음에 대한 심리 지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노동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인 자립이 어렵다 보니까 수급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당당하게 능력이 있음에도 좀 운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또 농아인들이 금융에 관련돼서 가지고 서로 좀 좋지 않은 그런 관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돈 문제가 좀 잘못된 정보로
또 다단계 이렇게 문제라든가 아니면 은행에 대출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렇게 이를 대출해서 공부하고 자격다고 뭐 하고 또 취업 자리를 가고 싶은데 결국에는 은행에서도 대출 그 할 때에도 처벌을 당해요. 농아인이야, 그부가 농아인이에요. 그러면은 보증인을 데리고 오라고. 요즘은 웬만하게 이렇게 보증을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사람으로 보증 서는 거로. 그런데도 은행에서 그렇게 신뢰를 안 한다는 거. 그러면 거기에도 이렇게 통역사도 대동하면 좋은데 통역사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초에 있는 지역이면은 통역사가 4명이에요. 그럼 저까지 합치면은 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의 통역사가 120명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 그러면은 이게 미리 예약이 돼 있으면은 통역이 지원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 날짜를 다시 기다리고 다시 잡아야 하는 상황. 그래서 같이 이렇게 겉으로는 아무 이렇게 장애가 없어 보이지만은 소통이 안 되는 이유에서 수혜받고 다른 장애 유형의 여성들에 비해서는 경제 활동의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사회 등록들을 보면은 청각 여성 장애인에 대한 사회 진출이 많이 좀 장벽이 보이지 않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가지고 저희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하는 거 보면은 요즘에는 바리스타, 또 예전에는 뭐 네일 아트 그렇게 나갔지만은 또 새로운 직업 창출에도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청각 여성 장애인들의 가정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서도 지원 대책이 상당히 시급하고요.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결혼 또 임신, 출산 또 육아 그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 정책이 많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가 없는데 직장 내에서도 차별은 같이 입사했고 예를 들어서 한시조리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훨씬 실력이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승진이 안 돼요. 또 몇 년마다 월급은 그대로 공표가 되고 그러면 안 보이는 그 지역에서는 자기한테 일을 떠맡기는 게 많아가지고 해결을 다 해주고 도와줬는데 왜 나만 처벌을 당하냐. 그러면 그 직장에 있기가 싫어져. 또 나를 위해서 상담을 해가지고 필요도 한데 상사하고 상담 위해서는 통역사를 불러야 돼요. 통역사가 올 수 있는 곳이 있고 통역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적응 위해서도 평생 그 관련 지원 과제 수립도 필요합니다. 청각장애인 가정과 또 직장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그 관련 프로그램 구성하고 시행하는 그런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고 또 청각 특화 대려 필요 환경 평생교육기관 전국에 시지 시도 설치가 필요하죠. 여성장애인 위한 전문 그런 기관 센터가 전국 시지 곳곳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도 따로 청각장애 여성을 위한 그 프로그램을 따로 해야 돼요. 장애 유형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또 전문적인 직업 또 다양성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도 산업체, 기업체도 연계 또 직장에서도 인턴 제도 실시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요.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하는 장애인 직업 훈련소라고 일산에도 있는데 거기 여성들이 지원을 많이 못해요. 관련 쪽에 보면 뭐 비금속 공예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컴퓨터 가지고 다루는 거 아니면은 손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작업적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있긴 한데 요즘에는 A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직업적으로 많이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는데 직업에 대한 개발 연구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요즘 농아인에서도 수서 SRT 지하철 거기도 보면은 안내판에도 수화로 한 게 있는데 사람이 아니고 아바타가 움직여요. 그것에도 이렇게 좀 아바타가 움직이는 느낌이 정말 느낌이 와닿지가 않아요. 감정 없는 그런 기계가 움직이다 보니까 또 KTX도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화면으로 해주고는 있긴 한데 그게 지하철 거기에는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 지역에도 그런 안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국립박물관이나 이렇게 국가 공공기관에서는 그냥 이렇게 한국 수화 언어법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법에 위촉되지만 않으려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되는 건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또 AI 시대에 필요한 직종 개발하고 청각 여성장애인에게 맞춤 전문 직업 소개하고 또 교육 전문 직업 교육에 기반의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또 특히 우리는 문화적인 차이가 여러 분야고 청각장애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실지 그에 대해서 먼저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타입을 좀 크게 늘리면은 5가지로 해가지고 분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홈샤이. 아예 그냥 이렇게 하국도 이렇게 학교문턱도 가보지 못한 분들이 보면은 후화도 모르시고 그도 모르셔요. 그럴 때에는 몸으로 이렇게 홈샤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무형농인을 통역할 때에는 보통 이게 아무리 수학 통역을 잘하는 국가공인 수학 통역사라고 해도 통역을 못해요. 그럴 때는 청각장애 통역사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뭔가 머리 뒤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또 이거는 또 뭐가 되는지 또 나뭇가지 해가지고 길이를 이렇게 10개는 짧은 거 또 긴 거는 이렇게 몇 개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고 올려서 해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수를 세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을 갖는 좀 뭐랄까 좀 원시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방법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무항농아인 부부가 사는 시골 상간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한 거는 자기가 낳은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하죠. 부모로서. 자식은 나중에 결혼하고 대학까지 졸업하고 나가서도 부모를 찾는 일이 없다는 게 그거 좀 많이 좀 마음이 좀 그렇네요. 또 오리지널 수화라고 하면은 수화를 첫 번째 언어를 사용하고 두 번째 언어는 한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국어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학교에 갑니다 이게 맞는데 문장으로는 수화를 할 때는 어순이 바뀌어가지고 학교 가다 중국어 3가지만 표현하고 몸으로 이렇게 울고 가는 이렇게 표정으로 입체감을 표현하면 거기서 전달이 끝나요. 근데 그런 사람이 피담으로 하면은 학교 가다 중 그대로 나와요. 문자 이렇게 카톡하면. 또 한 번은 제가 학교에서 수업 중인데 농아인이 갑자기 막 영상 와가지고 막 핸드폰 눌러가지고 수업 중에 좀 난처했어요. 그 문역 했더니 학생한테 양해 구하고 잠깐 이렇게 폰해보니까 영상 좀 해달라고 급하다고 그랬더니 급해요 빨리 그러면 되는데 급발 그러면 끝이에요. 급발 그래가지고 급발 뭐 저는 뭐 얘기하는지 몰랐어. 그때 시간이 11시 40분이었어. 근데 영상은 받지 못하고 나 문자로 해달라고 그래도 계속 하다가 수업 중인데 난처해가지고 나중에는 문자가 딱 왔어. 뭐라고 했을까요? 곱빨이 짜장면 곱빼기 빨리 2개 주문을 해달라고. 통역사가 없으니까 저한테 그거를 이렇게 카톡으로 통역을 해달라고 좀 초란했었는데 저기는 서울이에요. 아이고 제가 수업 중에 그 짜장면 집을 서초구에서도 이렇게 양념을 찾으면 찾을 수가 없고 짜고빨 푸 그러니까는 이게 짜고빨 푸가 뭐냐 뭐 짜고 치고 곱빼기가 뭐 거의 상상해가지고 나중에는 영상을 해가지고 짜장면 2개 곱빼기를 빨리 영상을 해야 이해가 돼요. 나는 간다 그랬는데 반대로 그쪽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쪽은 자기가 간다 그러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는 기다리면 되잖아요. 오다 가다가 거꾸로 됐대. 그래서 완전히 외국인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한국 수화언어법이 참 도움이 많이 되게 되는 거죠. 어디 갔어? 같이 적어서 엄마. 잘못 눌렀네요. 이거 끝내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3번째 타입이 있는데요. 한국어 문법을 이렇게 학교에서부터 일반 이렇게 장애가 아닌 이렇게 비장애인 사회에서 일반 학교를 이렇게 잘하다 보면은 한국어를 먼저 접하죠. 집에서도 이렇게 장애인이 아무도 없고 이렇게 비장애인 규모하에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제가 보고 이렇게 좀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한국 문법대로 하다가
수화를 나중에 접하면 수화가 수화답지가 않아요. 언어가. 그러면 문법이 완전히 한국어 대응식으로 돼요. 그런 것도 구화도 보면서 한국어도 보고 또 한국 수화도 보고 세 가지를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사람이고 디지털을 보면은 수화도 애매하고 구화도 애매하고 분명하지 못한 농민인데 이런 농민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 보면은 정체감이 혼란이 심해가지고 지금도 사회에서도 이게 사회 적응에 굉장히 막힘이 되고 있어요. A타입의 경우에는 부모부터 포기했으니까 스스로 살아가려고 자립이 강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학교에 못 다녀도 일을 하고 뭐하고 자립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 많은데 D타입을 보면은 정체감이 굉장히 혼란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농아인 사회도 못 가고 일반 사회도 못 가고 중간에서 방황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타입을 보면은 독해 또 글쓰기도 유능하지만 수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 분들 보면은 이공와우 시술을 통해서 복지부가 잘못한 거는 와우 수술했으면은 무조건 특수학교에 가지 말라. 무조건 일반 학교에 가라. 그러면 수화도 배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희한한 꿈을 이상한 희망을 부모한테 심어줘요. 그러면 청각적인 당사자는 그게 아닌데 어릴 때 모르고 그때부터 인권 침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외로워요. 농아인에 대한 유형입니다. 그러면은 의료기관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요양기관하고 요양시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일본 전국에서 9군데의 농아인 노인을 위한 태어복지 또 외양복지 전문 그런 시설하고 기관들이 다 있어요. 거기는 마음껏 A부터 A, B, C, D, E까지 모든 유형의 청각장애인들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통도 다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스스로 또 농아인들이 그런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직업,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함께 일하는 공간 되게 많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게 필요한데 특히 치매되면은 더 어려워지고 또 부모하고 같이 사는 비장애인이 농아인 부모한테는 나중에는 결혼하고 나가면은 남자 아들이 결혼하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며느리가 들어오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며느리가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만 돼. 그러면 아들은 직장에 가요. 그러면 며느리하고 부모만 있어. 그러면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막말해요 혼자서. 그러면 어머니는 뭐라 그러다가 안 들린 상태에서 본인의 일을 하고 있는데 부른다는 게 너무 급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물건 아니면은 걸려가지고 그 어머니 몸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부르는 거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막 싸움 나고 그런 일도 옛날에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청각장애 어르신들 보면 여성도 마찬가지로 고독사 그런 사각지대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 문제도 빠른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봄 가족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고요. 노년기를 사회적인 고립 또 소외 속에서 실실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다양한 그에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고 가족 간에도 소외되지 않고 또 행동 서비스의 손길도 닿지 않는 그런 무방비 상태에서 이것도 확실하게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접근을 위해서도 법이 필요합니다. 2016년에 한국수원어법이 그때부터 시행이 된다 하지만은 청각장애인들이 요즘 하는 말은 코로나를 통해서 그리핑할 때 수화통역사가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보셨죠?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소통에 정부에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그거 외에 다른 건 없어. 그래서 농아인들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면은 막말로 언어법이 지원됐는데 불구하고 우리도 이렇게 자립하고 살아갈 당당한 권리를 누린다기보다 오히려 수화통역사들만 돈 버는 게 더 많아져가지고 센터에서 안 하고 프리랜서로 하겠다는 사람이 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지금 센터에도 통역사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 희한한 상황으로 자꾸 변하고 있어. 자, 노후 지원에 대한 시설도 필요합니다. 대부분 청각장애인들이 삶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제한의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이렇게 사회적 배제, 소외에 대해서도 솔직히 소극적인 자세가 많았습니다. 그거는 1+1으로 내가 하고 싶은 수화로 어떠한 말로도 대신 이렇게 입과 귀를 빌려줄 수 있는 함께 동행해줄 그런 이렇게 사람이 없었기에 혼자서 뭐라고 몸집같이 그 음성 다 해도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소수자로 살면서도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데 기본적인 권리까지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여성에 대해서도 사회통합 정책으로 보면은 보편적인 정책에 관련된 기조 안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또 그들만의 독특한 아까 이렇게 A부터 A, B, C, D의 그런 이제 5가지 상황에 대한 위험을 이해하는 그런 사회적인 위치 또 상황 또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그에 맞는 맞춤형 구체적 정책 개발이 절실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통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 청인 사회와 농인 사회 자체가 분리되는 그런 차별을 경험합니다. 일상의 삶 아까 잠깐 말씀드리셨지만 음식 배달하는 거 그것도 엄청 힘든 것처럼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모든 권리 영역에서 청각 장애인 분들이 겪는 그런 어떤 차별과 배제에 대해서 우리 안녕의 대표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청각장애 여성의 경우는 더 많은 고충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치료 산부인과 같은 경우 코디네이터가 기본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수어 통역이 가능한 코디네이터를 고용해라. 그렇게 복지부에 요구한 적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전국에 있는 수어통역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언제나 이해교육 때 말씀을 하거든요. 이런 많은 예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여성 지원법을 통해서 청각장애인이 겪는 그런 차별들도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